안녕하세요. 귀로 여는 세상, 영심이의 책방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의 작품은 문순태 작가의 타오르는 강,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제8부 그리운 영산강. 백석의 대답이 시원치 않았다. 봄에 나주 보통학교에 입학한 백석은 아직 학교 생활이 익숙하지 않은 탓인지 등교 때마다 심드렁해져 있다. 아내는 백석의 나이가 어리니 가까운 영산포 소학교에 보내자고 했으나 장계동이 한사코 우겨서 나주 보통학교에 입학을 시켰다. 장계동은 양만석이가 일본으로 떠나던 이듬해에 영산포에 있는 사립 영산학숙에서 나주 공립보통학교로 자리를 옮겼다. 영산학숙은 학생 수가 30명 안팎이었으나 나주 보통학교는 10배가 더 많은 300명이나 되었다. 오늘도 방과 후에 교실에 남아서 아버지 기다려야 한다. 학교에 도착한 장계동은 교실 앞에서 백석이를 내려주면서 단단히 다짐을 하고 비에 쫄딱 젖은 바짓가랑이를 털며 교무실로 향했다. 아직 한 사람도 출근을 하지 않은 교무실은 휑하니 비어 있었다. 장계동은 창가에 서서 쏟아지는 빗줄기를 바라보고 있었다. 모래가 깔린 운동장에 떨어지는 빗소리가 요란했다. 이렇게 한참을 서 있는 사이에 비를 맞으며 등교하는 학동들이 하나 둘 운동장으로 들어서는 모습이 보였다. 대부분 우장을 입거나 삿갓을 썼고 지우산을 쓴 학동은 드물었다. 어떤 학동은 어른용 우장이 온몸을 가려 마치 집단이 굴러오는 것처럼 보였다. 아이고, 오늘도 장 선생님한테 또 졌네요. 자전거로 출근을 하시니까 역시 빠르십니다요. 장계동이가 등교하는 학동들한테 시선을 빼앗기고 있는 사이 소사 박군이 흠씬 젖은 머리에 빗물을 털며 교무실로 들어섰다. 잠시 후 장계동은 박군이 가져다 준 편지 한 통을 받았다. 겉봉에 쓰여있는 발신 이름을 보는 순간 그는 소스라치듯 놀랐다. 양만석이가 보낸 편지였다. 양만석이 그에게 편지를 보내다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더욱이 발신인 주소가 금성관임을 발견하고 다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가슴이 떨려 한동안 편지를 개봉하지 못한 채 우두커니 앉아있기만 했다. 아침 조회를 끝내고 교무실에 돌아와서야 마음을 진정시키며 편지를 뜯었다. 그는 편지 첫머리에 장계동 형님께 저 만석입니다 까지 읽고 나서 한참 동안 눈을 들고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시선을 회수하여 다시 읽었다. 분명 자신을 형님이라고 부르고 있었다. 그는 마음을 가다듬고 다음을 읽었다. 이제야 형님이라고 부르게 된 것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까지 읽고 나서 다시 창밖을 바라보며 호흡을 조절했다.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았다. 양만석은 편지에다 자신은 생물학적으로 장씨임을 밝히고 있지 않은가. 더욱이 놀라운 것은 아버지를 그분이라고 말한 부분이었다. 분명 그는 그분께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 속죄양이 되어 귀국했다면서 자신을 아우로 받아들여 달라고 했다. 편지를 다 읽고 난 장계동은 학급 조회 시간이 된 것도 잊고 넋이 나간 얼굴로 앉아있기만 했다.
박군이 채근을 하지 않았더라면 언제까지 그대로 앉아 있었을 것이다. 그는 출석부를 들고 2학년 갑반 교실로 걸어가면서 다시 한번 편지를 읽었다. 그날 장계동은 넋 빠진 사람처럼 학급 조회와 오전 수업을 마쳤다. 그리고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먹는 것도 있고 우편소로 달려가 광주 금성관의 생모한테 전화를 했다. 전화를 받은 그의 생모가 먼저 양만석의 말을 꺼냈다. 며칠 전 귀국을 하여 지금 금성관에 묵고 있는데 옛날의 양만석이 아닌 생판 다른 사람으로 변했더라고 약간 흥분한 어조로 말했다. 그러면서 생모는 머지않아 양만석이가 개동이를 찾아가게 될 것이니 옛날 일은 다 잊고 서로 의좋게 지내라는 말을 당부하기도 했다. 뭐시오, 편지가 왔다고? 그러니까 양만석이가 편지에서 장계동이 너를 형님이라고 했다고야. 아니, 그것이 사실이냐? 장계동으로부터 편지 이야기를 들은 생모도 믿기지 않은 듯 놀라는 어조로 물었다. 잘 되었구나. 참말로 잘 되었어. 역시 핏줄은 질긴 것인께. 그래서 근간에 제가 올라가서 만석이를 만나야겠네요. 잘 생각했다. 하면 그래야지. 그 사람한테는 내가 찾아간다는 말 미리 하지 마셔요. 알았으니까 냉큼 올라오기나 혀. 생모와 전화를 하고 학교로 돌아오는 장계동의 발걸음이 한결 가벼웠다. 어느새 비가 그치고 바람도 잠들기 시작했다. 그는 벌써부터 양만석을 만나는 장면을 머릿속에 그려보았다. 그를 만나면 무슨 말부터 할까 생각을 굴려보기도 했다. 만석이 동생 하고 큰 소리로 부르고 싶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지난날 양만석이 그의 부자에게 지약스럽게 행동했던 일들이 하나씩 떠올랐다. 편지 내용을 그대로 믿어야 할지 의아스러운 생각이 들기도 했다. 무슨 연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할 수 있을까 싶었다. 그렇긴 하지만 생모도 전화해서 옛날의 양만석이 아니더라고 하지 않았는가. 학교로 돌아온 장계동은 그의 2학년 갑반 학급 아이 중에 양순식이라는 학동을 교무실로 따로 불렀다. 그는 양순식이가 양만석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최근에야 알았다. 불효의 마을로 가정방문을 갔을 때 양순식이가 바로 새끼네 사람들을 못살게 굴었던 악명 높은 박초 씨의 외손자임을 알았다. 양순식은 양만석이가 일본으로 떠나기 전부터 어머니와 함께 외가에 와서 살고 있다고 했다. 장계동과 양만석의 관계에 대해서 알 턱이 없는 양순식 어머니는 아들의 담임선생님을 극진하게 대접해 주었다. 물론 그때는 장계동이도 순식이가 양만석의 아들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그날 집에 와서 저녁을 먹으면서 박초 씨 집에 가정방문을 갔었다는 이야기 끝에 그 집 외손자가 자기 학급 아이라는 것을 말하자 어머니가 풀쩍 놀라며 그 아이가 바로 양만석의 자식이라는 사실을 알려준 것이었다. 장계동은 부름을 받아 그 앞에 경직된 얼굴에 차렷 자세를 하고 서 있는 양순식을 찬찬히 뜯어보았다. 아이는 표정이 없는 얼굴에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학업마저 부진한 데다가 걸핏하면 싸움질이어서 친구들과 잘 섞여 놀지를 못하고
늘 외톨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학교가 멀어서 힘들지는 않느냐? 장계동이 측은한 눈빛으로 양순식을 보며 그답지 않게 약간 더듬거리며 물었다. 행남 아범이 없고 없구만이라. 아, 참 그렇구나. 양순식이가 등교 하교할 때 언제나 박초신의 머슴이 따라다니고 비가 오거나 눈이 오는 날에는 머슴의 등에 엎혀서 오가는 것을 장계동은 이미 여러 차례 보아서 알고 있는 터였다. 그것 또한 양순식이 아이들한테 따돌림 당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 학업은 열심히 하고. 예. 장계동은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라 잠시 우두커니 양순식의 얼굴만 바라보았다. 아버님 소식은? 없어요. 요사이 아버님한테 통 소식이 없었어? 예. 양순식은 아버지가 귀국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았다. 광주에 와 있으면서 더욱이 장계동 자신한테는 편지까지 보내면서 왜 집에는 소식을 전하지 않은 것일까? 장계동은 그런 양만석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근일간에 내 집에 가정 방문을 갈 테니 어머님한테 그리 말씀을 올리거라. 그럼 가봐. 예. 양순식이 꾸벅 절을 하고 돌아섰다. 아이의 뒷모습이 너무 처량해 보여 마음이 무거웠다. 그는 양순식 어머니한테 양만석이가 광주에 와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할지 그대로 모른 척하는 것이 좋을지 생각해 보았다. 아무래도 모르는 척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았다. 그는 집에 와서도 어머니와 아나한테 양만석이가 편지를 보낸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양만석이 편지를 보내고 자신을 형님이라고 부른 사실을 숨기고 있자니 입이 간지럽고 가슴이 답답해서 참을 수가 없었다. 그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저녁을 먹고 앉아 있자니 흥분을 잠재울 수가 없어 백석이를 시켜 주막에서 탁주를 받아오게 하여 거푸 2대접을 마셨다. 평소에 술을 좋아하지 않는 터라 수상히 여긴 아내가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다그쳐 물었다. 그는 연신 고개만 흔들어댔다. 아내한테라도 사실을 말할까 싶었으나 입을 꾹 다물었다. 그래도 참을 수가 없어 비틀거리며 마을 초입에 있는 사촌 동생 우암이 집으로 갔다. 성님이 밤에 무슨 일이던가요? 이웃에 살면서도 장계동이가 우암이 집을 찾아가는 것은 좀처럼 드문 일이라 사촌은 한껏 놀라워했다. 우암이 처는 칭얼대는 2살배기 쌍둥이 아들을 방바닥에 누이고 토닥거리다 벌떡 일어섰다. 우암이는 5년 전에 장계동의 아버지 웅부와 절친한 친구 염주근의 딸과 혼인을 했다. 결혼한 지 3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없다가 지난해 봄에 아들 쌍둥이를 낳았다. 우암아, 나 좀 보자. 장계동은 우암이를 밖으로 불러내 살인문 밖으로 나갔다. 재수한테는 비밀로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새끼네 물소리가 촉촉한 여름밤을 죄 흔들었다. 날씨는 여전히 후텁지근했으나 비가 온 뒤끝이라 물 비린내 대신 상큼한 강바람이 목덜미를 파고들었다. 성님, 술 마셨소? 별일이네. 성님이 술을 다 마시고 좌우당간에 무슨 일이나며? 너 양만석이 알자?
그 자식 일본에 있담서라우. 왜? 그놈이 검사 판사라도 돼서 돌아왔는가며? 돌아오긴 했는디. 그러면서 장계동은 우아미한테 편지를 받은 일이며 광주 생모와 전화를 한 사실을 모두 이야기했다. 그러고 나서 깊은 한숨을 길게 내뿜었다. 그때서야 바늘기만큼 가슴이 뚫리면서 답답증이 조금은 사라진 것 같았다. 그래서 성님은 그놈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단 말이오? 암만 해도 그 자석이 또 무슨 수작을 부리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우아미는 양만석의 돌변한 태도를 믿지 않았다. 우아미가 양만석을 믿지 못하는 것은 지난날 그의 잔악스러운 행패 때문임을 장계동은 잘 알고 있었다. 그 역시 양만석의 성격을 알고 있는 터라 편지를 받고도 이렇듯 의아심을 품고 있지 않는가. 집으로 돌아온 장계동은 밤늦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자리에 누워있다가도 벌떡 일어나 소피를 보는 척하고 밖으로 나갔다가 한참 동안 마당을 서성이다가 들어왔다. 그러는 그를 보고 아내가 자꾸만 무슨 걱정거리가 생겼느냐고 캐물었다. 그는 여전히 입을 다물었다. 장계동이가 가장 의아해하는 것은 장만석이 광주에 머물러 있으면서 왜 나주에는 오지 않느냐 하는 것이다. 순식이 말로는 아버지한테는 아무 소식이 없다고 하지 않던가. 그는 필시 양만석이가 그의 처한테만큼은 귀국한 사실을 알렸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광주에서 볼일을 보고 차분하게 집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순식이가 아버지 소식을 모른다고 한 것은 그의 어머니가 자세한 내용을 아이한테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믿고 싶었다. 토요일이 되자 오전 수업을 마친 장계동은 일단 집으로 퇴근을 했다가 서둘러 부르메로 향했다. 며칠 전 순식이를 교무실로 불러 가정방문을 하겠다고 기별을 해두었기에 미적거릴 수가 없었던 것이다. 박초신의 대문 밖에서 순식이의 이름을 부르자 이내 행랑어멈이 달려나와 문을 열어주었다. 뒤이어 양만석의 처가 순식이의 손을 잡고 달려나와 사랑채로 안내했다. 옥색모시 치마에 치자 물들인 저고리를 받쳐 입고 가지 일어난 낭자머리에 은비녀를 꽂은 자태가 곱고 단정했다. 자태는 고우나 얼굴에 수심이 깊어 보였다. 한사코 방으로 들어가자는 것을 마다하고 그는 사랑채마로 기둥에 등을 기대고 걸터 앉았다. 죽담 위로 높이 솟은 감나무에서 매미가 자지러지듯 낭자하게 울었다. 생의 마지막을 고하며 매미 울음소리에 힘이 빠져 있었다. 저 우리 아이한테 무슨 일이 있는가요? 양만석의 처가 멀찍이 서서 한사코 기둥 뒤로 몸을 사린 채 나지막이 물었다. 아닙니다. 순식이는 잘하고 있습니다. 또래 학동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것만 빼고는. 아이가 집에서도 통 말이 없어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녀는 아들의 폐쇄적인 성격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듯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제 생각입니다마는 등하교 때 사람을 딸려 보내는 것이 다른 학동들과 어울릴 수 없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워낙 통학길이 먼 데다가 아직 어려서 금년 겨울까지만 딸려 보내고 새학년부터는 혼자 댕기도록 할 생각입니다.
나주 댁에서 다니게 되면 좋을 텐데요. 장계동의 말에 양만석 처는 반응이 없었다. 장계동의 생각에는 양순식 모자가 나주 집을 마다하고 이렇듯 오래도록 부름에 와 있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 사이에 잠시 전에 대문을 열어준 행랑 어멈이 식혜와 다식, 복숭아가 담긴 소반을 들고 와서 마루에 놓고 간다. 양만석 처는 내외를 하느라 마루에 앉지 않고 여전히 4-5걸음 떨어진 기둥 옆에 서 있었다. 장계동은 오래 머물러 있기가 불편했다. 그는 식혜가 담긴 사발을 들어 한 모금 들이켰다. 저 순식이 아버님이 돌아오시면은 나주 댁으로 가셔야죠. 그래야 순식이 학교 다니기도 좋을 것이고. 장계동은 넌지시 속내를 떠보았다. 그러나 양만석의 처는 여전히 아무 반응이 없었다. 얼핏 얼굴을 훔쳐보았으나 눈빛 하나 변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양만석이가 귀국하여 광주에 와 있다는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다는 말인가. 양만석이가 일본에 유학을 가 있는 동안에만 순식이 모자가 부름에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장계동으로서는 모든 것이 석연치가 않았다.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양만석이 유학을 떠난 지 6년이나 되었는데 그동안 그의 처가 여태까지 처가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이었다. 광주 생무한테 듣기로 죽은 유씨 부인의 동생이 나주 양만석의 집에 살면서 감농을 한다고 하지 않던가. 저 실은 오늘 제가 온 것은 순식일 때문이 아닙니다. 장계동은 마침내 그가 부름에 찾아온 연유를 말하려고 했다. 광주 생모의 이야기로는 양만석의 처도 남편이 노비의 핏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장계동 자신이 바로 양진사 댁 노비였던 장흥보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양만석의 처한테도 알려야 하지 않겠는가 싶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서로 마음 편할 것 같았다. 장계동은 막상 운을 떼어놓고도 다음 말을 잊지 못하고 한참을 망설였다. 어떻게 말을 해야 양만석의 처에게 충격을 덜 줄 수 있을까 하고 거듭 생각을 되잡거려 보았다. 어쩌면 양만석이가 일본으로 가기 전에 모든 사실을 그의 처에게 털어놓았을지도 모른다 싶기도 했다. 제발 그렇게 했기를 바랬다. 장계동은 고개를 앞으로 꺾고 양만석의 처를 찬찬히 바라보았다. 자세히 보니 콧대가 작은 얼굴에 비해 실하고 눈이 약간 위로 매달려 있었다. 눈이 매달리면 팔자가 사납다던 어머니의 말이 떠올랐다. 순식이 어머님, 제가 새끼네에 살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는지요? 장계동은 자신이 생각해도 생뚱맞은 질문이라서 실수하듯 어색하게 웃었다. 아, 그래요? 우리 아이가 그런 말을 안 해줘서 몰랐구먼요. 양만석의 처는 가지런한 치아를 깻꽃만큼이나 살짝 드러내 보이며 엷은 미소를 지었다. 장계동은 자신이 새끼네에 산다는 사실을 양만석의 처가 모르고 있다면 그와 양만석의 관계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리라 짐작했다.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더욱 말하기가 저되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설사 양만석이가 출생의 비밀을 털어놓았던 치더라도 어디에 사는 어떤 노비의 핏줄이라는 것까지는 모를 수 있지 않겠느냐 싶기도 했다. 그러면 장계동은 말을 못하고 계속 눈치만 살폈다. 새끼네에 살다가
오래전에 돌아가신 장웅보라는 분이 제 아버지가 되십니다. 장계동은 용기를 내어 기어이 그 말을 뱉고 말았다. 그 말을 들은 양만석의 처는 조금도 얼굴빛이 달라지지 않았다. 되레 그래서 어쨌냐는 거냐고 반문하듯 뜨악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장계동은 반응이 없자 답답했다. 아버지의 이름을 모르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장계동은 반쯤 남은 식혜사발을 들고 천천히 입술을 축이며 마셨다. 입에 침이 마르면서도 속이 바싹바싹 탔다. 제 조부님과 아버님께서는 양진산의 노비였습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순식이와 저는 남이 아니지요. 마침내 그는 더듬거리면서 말하고 말았다. 오랫동안 입안에 머물러 있던 모래를 뱉은 것처럼 후련했다. 그러면서도 불안한 마음은 더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양만석 처의 표정이 흑빛으로 어둡게 굳어졌다. 장계동은 앞불싸하고 난감한 처지가 되었으나 이미 수습할 길이 없었다. 그는 담담하게 양만석 처의 다음 행동을 기다릴 뿐이었다. 양만석의 처는 고개를 들어 잠시 먼 산을 바라보는가 싶더니 천천히 토방으로 내려섰다. 아니 그러니까 시방, 그래서 어쩌자는 거죠? 지한테 시숙님 대접이라도 받기를 원하시는요? 양만석의 처가 눈심지를 빳빳하게 세워 파르르 성깔을 내고 장계동을 찔러보며 사금팔이 깨지는 목소리로 거듭 다급치듯 했다. 저는 알고 계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는 양만석 처의 갑작스런 태도에 당황했다. 그녀가 이렇게까지 강팔지게 나올 줄은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알려주어서 이 은혜 참말로 백골난망이네요. 허나 지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라서 어쩌지요? 양만석의 처가 비아냥거리는 투로 입을 삐죽이며 냉갈령을 부리고 안채로 걸음을 돌렸다. 장계동의 입장이 참으로 난처해졌다. 그는 똥물을 뒤집어 쓴 기분으로 우두커니 감나무 우듬지만을 바라보고 앉아 있었다. 아무래도 잘못 왔구나 싶어 천천히 일어섰다. 사랑채를 나와 대문을 나오면서 앞마당 쪽을 얼핏 돌아보았으나 사람의 그림자 하나 눈에 띄지 않았다. 그는 뒤통수에 따가움을 느끼며 박초신의 집을 나왔다. 마을 앞 들길을 달리다가 산모퉁이 느티나무 그물 밑에 자전거를 받쳐두고 앉았다. 그는 머릿속이 복잡했다. 하루 전까지만 해도 양만석의 편지를 받고 천하를 얻은 듯 기뻐했는데 지금은 참담한 심정으로 자신의 섣부른 행동에 대해 부끄러워하고 있는 자신이 더없이 개탄스러웠다. 그는 언제까지나 그렇게 앉아 있었다. 갑자기 탈진이라도 한 듯 다시 일어설 기력도 없었다. 양만석을 만나게 될 기대감도 흥분도 싸늘하게 얼어붙어 버린 듯 했다. 한참 후에야 자전거를 타고 새끼내로 향했다. 마을의 어귀에 들어서자 또래 아이들과 냇가에서 놀고 있던 백석이가 아버지를 외쳐 부르며 뛰어나왔다. 일요일에 장계동은 사촌 우아미를 자전거에 싣고 금성산 골짜기에 가서 조부모 산소 벌초를 했다. 장계동은 조부모 얼굴은 본 적이 없지만 아버지 어머니한테 자주 들어서 머릿속에 그 모습을 확연하게 그릴 수가 있을 것 같았다.
아버지 말로는 할아버지가 기골이 장대하여 힘이 장사인데다가 젖대를 잘 불었다고 했다. 너그 아버지가 꼭 조부모님 빼닮았다고 하시더라. 벌초를 끝내고 떡갈나무 그늘에 앉아 땀을 식히며 장계동이가 말했다. 나도 큰어머니한테 들었구만. 우아미는 그렇게 말하고 깊고 아련한 한숨을 토해냈다. 갑자기 아버지 생각이 난 것이다. 그나저나 살아계시나 한 것인지. 우아미가 개동이를 보면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홍범도 장군 밑에 계신다고 안 하더냐. 그때가 언젠디. 우아미의 목소리에 힘이 빠져있다. 그가 아버지의 소식을 들은 지도 벌써 3년이 지났다. 3년 전 여름이었다. 10년 가까이 생사조차 알 수 없었던 우아미 아버지 장대부리의 소식을 전해온 사람이 있었다. 군자금을 모금하러 나왔다는 사람이 일부러 새끼네까지 찾아와 장대불의 소식을 전해주었다. 그때 들은 이야기로는 장대불은 홍범도 장군 휘하에 있으면서 봉오동 전투에 참가하여 큰 전과를 세웠다고 했다. 그 후 3년이 지나도록 아직 소식이 없었다. 숙부님께서는 꼭 살아계실 테니 염려 말아라. 장계동은 그렇게 말하고 맑은 하늘을 향해 기지개를 켜며 일어섰다. 그들은 자전거를 타고 영산교를 건너 다시 계산으로 향했다. 장계동의 아버지와 우아미 어머니 묘소에 벌초를 하기 위해서다. 우아미 어머니 묘소는 계산 초입 잔솔밭에 있고 계동이 아버지는 아망바위 뒷꼭지에 있다. 둘은 먼저 우아미 어머니 묘소로 올라갔다. 청밀의 덩굴이며 칭덩굴이 얼크러진 가파른 비탈길을 한참 추어오르자 길 옆에 풀에 우북하게 덮인 작고 초라한 묘가 나왔다. 우아미가 어머니 하면서 무덤 앞에 넙죽 엎드렸다. 개동이도 우아미 옆에 무릎을 꿇었다. 우아미는 대풍 창병에 걸려 차마 집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계산을 배회하던 어머니를 생각하면 울컥 울음이 복받치면서 그리움이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불쌍한 우리 어머니. 우아미는 자꾸만 눈물이 쏟아지려고 했다. 장계동이가 우아미의 심정을 알고 여러 차례 등을 쓸어주었다. 작은 어머니는 좋은 데로 가셨을 것이다. 우리 아버지만 계셨더라도 엄니가 그렇게는 안 되셨을 것인데. 작은 아버지 잘못이 아니다. 장계동은 두 팔로 우아미의 어깨를 감싸 안아 일으켰다. 우아미 어머니 묘에 벌초를 끝낸 두 사람은 다시 계산 아망바위 뒤편으로 올라갔다. 아버지 무덤으로 다가가다 말고 장계동은 걸음을 멈추고 서서 한참 동안 영산강을 바라보았다. 나주 쪽에서 토계리 산 모퉁이를 휘돌아 선창을 지나서 아망바위 밑으로 몸을 비틀며 구물구물 흐르는 거대한 물줄기가 한눈에 들어왔다. 기다랗게 뻗은 강은 번뜩이는 햇볕에 빛나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다. 물비늘에 햇볕이 되쏘여 용이 꿈틀거리는 것처럼 보였다. 영산강이 제일 잘 보이는 곳이 여기다. 우아마, 여기서 영산강을 한눈으로 바라보니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지 않냐? 장계동이가 뒤따라온 우아미를 돌아보며 물었다. 여기서 영산강을 내려다본 게 영판 잘 보이네요.
오금쟁이가 겐질겐질 엄시로 성님 말대로 그동안 홀맺혔던 오기가 한꺼번에 크하게 풀린고만. 우아미도 목을 길게 내리고 장계동 옆에 서서 한눈에 들어오는 영상강을 바라보며 말했다. 장계동이 바라본 영상강은 예전과는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왔다. 목포에서 새끼내에 돌아와 처음 영상강에 섰을 때는 그냥 물이 흐르는 강으로 보였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영상강은 단순한 자연현상에서 비롯된 형체가 아니라 거대한 생명체로 받아들여졌다. 그리고 그 거대한 생명체 앞에서 원초적인 신비감이나 경외감 같은 것을 느꼈다. 깊은 강물 속에는 자신의 운명의 밧줄을 쥐고 당겼다 놓았다 하는 정령이 살고 있는 것 같았다. 장계동은 목포에 살고 있는 그를 새끼내로 돌아오게 한 것, 강한 영상강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 시련을 준 것, 배다른 동생 만석을 좋은 마음으로 다시 만나게 해준 것은 영상강 정령의 힘이라고 믿고 싶었다. 아니, 영상강의 정령은 장계동 자신의 운명뿐만 아니라 영상강변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운명을 단단히 거머쥐고 있는 것인지도 몰랐다. 영상강 정령은 강변 사람들에게 재앙과 고통을 주기도 하지만 그것은 내일의 행복을 안겨주기 위한 시련이라고 믿고 싶었다. 그러기에 영상강은 절망이 아닌 희망의 강인 것이다. 어쩌면 영상강은 저 세상으로 떠난 조상들의 뜨거운 숨결과 같은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노비들은 이승에서 너무 고통스럽게 살아 죽어서는 하늘의 별이 된다는 말을 들었었다. 그런데 지금 보니 영상강은 죽은 노비들의 눈물과 고통이 모여 흐르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 것이다. 큰아버지께서 진짜 영상강 사람이 되려면 영상강 우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찌 그럼 해야 강이 우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거라오? 우아미의 물음에 장계동은 고개를 갸웃거리고 나서 강이 우는 소리를 듣고 싶은지 두 손바닥을 펴 양쪽 귓가에 귀바퀴를 만들어 한참 동안 꿈을 꾸듯 영상강을 내려다 보았다. 햇살을 토렴하듯 강을 훑고 오는 바람소리만이 웅웅거렸다. 자자, 냉큼 끝내고 가세. 백중잔치에 가봐야지. 우아미가 재촉하는 바람에 장계동은 강에서 시선을 거두고 아버지 묘 가까이에 갔다. 그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만석이가 일본에서 돌아왔답니다. 저한테 편지를 했는데 앞으로는 저를 형으로 부르고 싶다고 하네요. 하지만 만석이의 진심을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께 속죄하기 위해 돌아왔다고 했습니다만 인성이 어디 그리 쉽게 변하겠습니까? 편지를 받고 흥분을 참지 못해서 부르메에 찾아가서 만석이 저한테 제가 아버지의 아들이란 말을 했더니 냉갈령을 부렸습니다. 제가 만석이네를 어찌 대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만석이를 다시 만난다는 것이 반갑기도 하지만은 한편으론 두렵기도 하답니다. 제가 어찌 처신을 해야 할지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십시오. 만석이한테 우리 백석이만한 아들이 있는데 아이 성격이 박지를 않아 마음에 걸립니다. 생모께서는 만석이와 제가 의좋게 지내라고 하시지만은 어디 그것이 제 뜻대로만 이루어질 수가 있겠어요?
장계동은 아버지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아버지가 현몽하여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만 같았다. 그 사이 우아미는 낫질을 하기 시작했다. 장계동이도 낫을 들고 일어났다. 두 사람은 햇빛 속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벌초를 했다. 벌초가 거의 끝나갈 무렵 젓갈색 송장 메뚜기 한 마리가 파드득 날더니 봉분 중앙에 피어있는 홍자색 새 며느리 밟을 꽃잎 위에 앉았다. 장계동은 송장 메뚜기가 앉아있는 새며느리 밭풀 꽃을 가까이 들여다보았다. 아버지는 유난히 붉은 꽃을 좋아했다. 그래서 새끼네 마당에도 배롱나무와 홍매화를 여러 그루 심었다. 봉선화도 흰 꽃이 피면 모두 뽑아버리고 붉은 꽃만 남겨두곤 했다. 언젠가 아버지는 왜 붉은 꽃만 좋아하느냐고 물었더니 노비의 피는 양반들의 피보다 더 붉기 때문이라고 했다. 올 가을에는 아버지 산소에 홍매화 심어야겠구나. 뜬금없이 묘동에다 무신 홍매화를 심어. 백일홍을 심지. 장계동의 말에 우아미가 피식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께서는 홍매화를 기생꽃이라고 싫어하셨지만은 아버지가 꽃빛깔이 너무 곱다면서 유독 좋아하셨지. 기생꽃이라? 꽃 색깔은 곱지만은 열매가 열리지 않는다고 해서 기생꽃이라고 한다는구나. 그렇다면 큰아버지는 왜 하필이면 기생꽃을 좋아하셨지? 혹시 큰아버지가 기생을 좋아하셨는가? 우아미의 그 말에 장계동은 문득 광주의 생모가 떠올랐다. 그의 생모는 기생 출신은 아니지만 기생을 둔 요리집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그는 광주로 생모를 만나러 가는 것을 꺼려했다. 생모가 아들 백년이를 데리고 있겠다고 했을 때도 장계동은 요리집에서 자라게 하고 싶지 않다면서 반대를 했다. 결국 새끼네 어머니가 한사코 통사정을 하는 바람에 백년이를 생모한테 보내기는 했어도 마음 한구석은 늘 꺼림직해 있었다. 양만석에 강연회가 있는 날이다. 홍학관 앞에 와세다 대학 졸업생 양만석 선생 귀국 강연회 플래카드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이날 강연 주제는 젊은이여 미래를 보라. 양만석은 강연 시간 1시간 전인 오후 2시에 정장을 하고 금성관을 나왔다. 9월의 끝자락이라 아직 한낮의 햇살은 따끔거렸으나 바람이 살랑거려 그렇게 덥게 느껴지지는 않았다. 양만석은 진주 강연회 때와는 달리 어쩐지 마음이 떨렸다. 마치 시험을 치르러 가는 학생처럼 불안하기까지 했다. 홍학관 앞에 학생복 차림의 젊은이들이 3355 모여서 잡담을 하고 있는 것이 보였다. 홍학관 청년회 사무실에는 회원들 여나무 명이 미리 나와 강연회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강석봉과 지용수 등 낯익은 얼굴도 보였다. 대성황을 이룰 것 같습니다. 강석봉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양만석을 맞이하며 말했다. 광주고보 학생들이 대거 참석할 것이라고 합니다. 지용수도 양만석이 의자에 앉기를 기다리고 서 있으면서 말했다. 이날 사회를 보기로 한 지용수는 머리에 기름을 자르르하게 바르고 회색 양복에 붉은 넥타이까지 했다. 정장 차림을 한 그가 평소보다 한껏 돋보였다. 잠시 후에 청년회 집행위원장 이기호와 집행위원 설병호,
최연석이 들어와서 인사를 나눴다. 양만석은 동아일보 광주 지국장인 설병호에게 장덕수 주필의 안부를 물었다. 그는 만약 동아일보 광주 지국에서 일하기로 마음을 굳히게 된다면 설병욱 지국장을 한번 만날 생각이다. 벌써 강당이 반이나 찼어요. 장석천이 사무실로 들어오며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양만석은 장석천이가 끓여준 따끈한 녹차를 마시며 초조하게 앉아 시간을 기다렸다. 금성관을 나오면서 분명 소피를 보았는데도 1시간도 안 되어 방광이 무지근했다. 회중시계를 꺼내보았더니 시작하려면 아직 20분이나 남았다. 왜 그리 시간이 더디 가는지 가슴이 답답하고 이마에 땀이 송송 맺혔다. 정확하게 2시 55분에 양만석은 이기호 등 청년회 간부들과 함께 강연장으로 들어섰다. 강당 마룻바닥에는 청중이 꽉 들어차 있었다. 이기호 집행위원장의 간단한 인사말에 이어 등단한 양만석은 정중하게 인사를 한 다음 한참 동안 청중들을 둘러보았다. 연단 앞자리 정면에 장계동과 그의 아들 장백년, 그리고 금성관 주인 마금예의 얼굴이 보였다. 양만석은 장계동을 향해 미소를 흘리며 가볍게 목례를 했다. 장계동도 고개를 끄덕해 보였다. 그는 장계동이 강연장에 나타날 날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양만석입니다. 영광스럽게도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광주 청년회 감사드립니다. 양만석은 의례적인 인사와 함께 얼마 전 진주 형평사 주최의 강연회에서 이야기했던 인간 평등과 평등 사상에 대해서 이야기로 서두를 꺼냈다. 사람은 첫째 사유하는 동물입니다. 정의와 불의, 진실과 거짓, 선과 악, 도덕과 부도덕, 양심과 비양심, 자유와 속박, 아름다움과 추함, 화평과 싸움 등 이 모든 것을 사유하고 판단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정의, 진실, 선, 도덕, 양심, 자유, 미, 화평을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리고 둘째, 인간은 멀리 보는 존재입니다. 사람의 눈은 다른 동물에 비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멀리 볼 수가 있습니다. 돼지는 눈이 커도 눈앞의 것을 먹는 것만 보고, 눈이 큰 소는 뜯어먹을 풀만 보며, 개는 물어 뜯을 것이 있는가를 봅니다. 그러나 사람은 당장 눈앞에 먹을 것만을 보지 않습니다. 사람은 먼 곳을 봅니다. 멀리 본다는 것은 내일, 곧 미래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미래는 희망이며 이상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상을 꿈꾸는 존재인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이야기하고자 하는 요체는 바로 인간이 꿈꾸는 이상세계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각박합니다. 오늘의 현실에 만족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꿈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을 갖고 노력을 한다면 분명 우리 앞에는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는 목적이 바로 이상 세계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상을 꿈꾸지 않는 사람은 살아가는데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과 같습니다. 각박한 현실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사회주의를 통해서 이상 세계의 길을 안내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칼 마르크스입니다. 양만석은 이제 마르크스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했다. 강연장은 심해의 밑바닥처럼 조용했다. 청중들은 호흡을 가다듬고 연사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양만석은 물 한 모금으로 목을 축인 다음 청중을 둘러보았다. 장계동도 긴장된 얼굴로 연단을 주시하고 있었다. 저는 모두에서 인간은 평등한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계급과 소유와 소외로 인해서 불평등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즉, 생산수단을 소유한 상류층인 자본가와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한 하류층인 노동자 사이에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성립된 것이지요. 생산수단은 경제력을 의미하기 때문에 결국 경제적으로 부유한 상류층과 부유하지 못한 하류층으로 구분이 됩니다. 따라서 마르크스의 계급론은 생산수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생산수단을 갖는 계급은 부르주아요, 갖지 못한 계급은 프롤레타리아라고 칭했지요.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두 계급은 역사적으로 대립과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자본가에 의한 노동력 착취가 나타나 노동자들이 단결 혁명을 통해서 계급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 사회주의의 주요 이념입니다. 이 같은 마르크스의 사상은 헤겔 철학에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당시 환경이 마르크스로 하여금 사회주의 사상을 만들게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르크스는 독일 유태인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는 자유사상과 계몽주의파에 속한 변호사였고 어머니는 네덜란드 귀족 출신이었습니다. 이 같은 배경에서 자란 마르크스가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사회주의를 창시하게 된 것입니다. 과학혁명, 시민혁명, 산업혁명이라는 3대 혁명을 통해 근대에 진입한 유럽 사회는 엄청난 변화 앞에서 사회가 어떤 원리를 통해 작동하는가가 문제였지요. 이때 마르크스가 나타난 것입니다. 20대 청년기 마르크스 철학의 주제는 인간주의 측면에서 강조한 소외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소외는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인간이 완전히 존재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소외는 노동에서 온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노동자는 자신의 일부인 힘과 노력과 기술과 시간을 팔아서 생명을 유지하므로 소유에서 소외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소외된다고 본 것입니다. 양만석은 잠시 이야기를 멈추고 숨을 돌린 후 청중들의 반응을 살폈다. 모두들 진지한 얼굴로 그의 다음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는 눈치였다. 그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가끔 장계동의 반응을 훔쳐보곤 했다. 혁명을 통해서 계급을 타파하고 완전한 사회주의 국가를 수립한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요? 마르크스주의의 이상인 공산주의의 특징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공산주의가 이루어진다면 먼저 수행된 노동에 따른 소득 분배는 더 이상 없고 필요에 따라서 소득이 분배된다고 했습니다. 계급이 없어지며
국가가 소멸되고 높은 생산성으로 모두가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고도의 사회주의 의식으로 사람들은 장려금이 없이도 노동을 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더욱 평등하게 되지만 절대적 평등은 아니고 돈이 필요 없게 된답니다. 계획 경제가 실시되고 경제는 생산자들의 자유롭고 평등한 결의에 따라서 관리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직업 차별이 제거되어 도시와 농촌 간의 사회적 구별이 없어지고 모든 사람은 지적인 노동만큼의 육체적 노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체제는 세계적인 것이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양만석의 강연은 당초 계획 1시간보다 20분이나 초과되었다.